손님, 주문하신 김치볶음밥 매운 거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어디서... 예? 처음 오신 거죠? 시장 초입이라 찾기 어렵죠. 아니요, 그냥 낯익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사람 얼굴이 다 비슷하잖아요. 이 김치볶음밥 참 익숙한 맛이네요. 그럴 리가요. 그 맛 30년을 이 가게에서만 냈으니까요. 그렇군요. 오래된 맛이군요. 그 순간 젓가락이 내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의 목소리, 눈빛, 그리고 이름까지. 윤서준, 그 이름이 내 속에서 오래된 상처처럼 울렸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됐다. 매일 하루 2편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하고 함께하세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혹시 그 사람이 다시 올까 싶어서 마음이 두근거렸죠. 분식집을 연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손님 한 명 때문에 떨려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이 서린 유리창을 닦으면서도 자꾸 밖을 내다보게 되더라고요. 그 검은 차가 지나가지 않나 해서요. 사실 그날 그 사람이 김치볶음밥을 주문했을 때 제 손이 멈춘 건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그 낮고 차분한 톤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30년 전 제가 사랑했던 사람, 태주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건 단순히 목소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수저를 드는 방식, 물을 마실 때 잠깐 멈칫하는 습관, 심지어 미소 짓는 모습까지도 묘하게 익숙했어요. 밥을 다 먹고 나간 뒤 테이블 위에 놓인 영수증을 집어들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준. 그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서준이라는 이름은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지어줬던 이름이었거든요. 비록 그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지만 분만실에서 처음 봤을 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불렀었죠. 서준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도 한참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시장 골목이 조용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설거지 마무리하고 바로 2층 방으로 올라가는데 그날은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자꾸만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이웃 가게 주인 미숙 언니가 퇴근길에 들러서 물었어요. 정화야, 무슨 일 있어? 오늘 하루 종일 멍하니 있던데. 저는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죠. 어떻게 말해요? 30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던 제 아들이 살아서 나타난 것 같다고. 그것도 재단 여회장의 운전기사로 말이에요. 미친 소리로 들릴게 뻔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국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밑바닥에 숨겨둔 낡은 봉투를 꺼냈죠.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병원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20살 제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앳돼 보였죠. 그때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될 거라는 것도, 제 품에 안긴 아이를 빼앗길 거라는 것도요. 사진 속 아이는 너무 작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였으니까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제 품에 안겨 있었죠. 하지만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오늘 본 그 남자와 닮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썹 모양, 코의 윤곽, 입술 선까지도요. 병원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록이었어요. 출생 시각, 체중,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문구. 신생아 사망.
그 네 글자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당시 병원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만 했습니다. 전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20살짜리 처녀가 뭘 알겠어요. 부모님도 안 계셨고 태주는 그때 이미 떠난 뒤였으니까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화장하는 것도, 작은 유골함을 받아드는 것도, 그 모든 과정을 혼자 견뎌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직접 보지 못했거든요. 병원에서는 차마 보여드릴 수 없다고 그냥 마음속에 예쁜 모습으로 간직하라고 했죠. 그날 밤 새벽까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제 아들이라면 어떻게 된 걸까요?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제게서 아이를 빼앗아간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장 입구 쪽을 계속 바라봤죠. 그리고 오전 10시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뒷좌석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고 운전석에는 그 사람 서준이 있었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이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질 무렵 파출소 영수가 들렀어요.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순경이죠. 아주머니, 요즘 재단 쪽에서 이 마을 땅을 알아본대요. 개발 계획이 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단이라면 혹시 그 여회장 말하는 건가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그 유명한 사회복지재단요. 근데 왜 갑자기 우리 마을에 관심을 갖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여회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의 운전기사로 서준이 일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왜 하필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걸까요? 영수가 나가고 나서 혼자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서준이 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수세미를 떨어뜨릴 뻔했죠. 언제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조용히 들어왔더니 놀라셨네요.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어묵국을 한 그릇 내왔어요.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서준은 한 숟갈 떠서 천천히 맛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제 손이 또 떨렸습니다. 처음 오신 거잖아요. 착각이실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익숙한 맛이에요. 어릴 적에 누가 이런 맛을 내줬던 것 같은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그가 무언가 기억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입맛이 비슷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어묵국인데요, 뭐.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어요. 이 시계 오래됐네요. 20살 때부터 있었어요. 그럼 30년 전부터네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입에 올리다니요. 우연이겠죠. 분명히 우연일 거예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확신 같은 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들이 맞다고요. 서준은 어묵국을 다 먹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 가게를 나가려던 그가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뒤돌아보며 말했죠. 사장님, 혹시 윤태주라는 사람 아세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태주라니, 왜 갑자기 그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제 표정이 굳어진 걸 눈치챘는지 서준이 얼른 손을 저었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여 회장님이 그 이름을 언급하시길래 혹시 아시나 해서요. 전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서준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더니 그냥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태주의 이름을 왜 여 회장이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서준한테 그 이름을 말한 걸까요?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2층 방에 올라가는데 계단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에 들어가 불을 켜고 서랍을 다시 열었어요. 사진과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놨죠.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사진과 함께 넣어뒀던 병원 서류 한 장이 없어진 거예요. 출생증명서 사본이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어요. 누가 가져간 걸까요? 아침에 미숙 언니가 청소 좀 도와준다고 2층까지 올라왔었는데 설마 그때 본 건 아니겠죠? 아니면 서준이 왔을 때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근데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서류를 가져갔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제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뜻이죠. 그게 서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 회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은 더욱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더라고요.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문득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요.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파출소에 가서 영수를 만났습니다. 재단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죠. 영수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주머니, 왜요? 거기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좀 궁금해서요. 영수는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고층 빌딩 5층이라고 했어요. 점심시간 전에 가게 문을 잠그고 버스를 탔습니다. 도시로 나가는 버스는 1시간에 한 대밖에 없었죠.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옳은 선택인지요.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어요.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진실을 이제는 꺼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재단 빌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누구 찾으세요? 윤서준 기사님 계신가요? 경비원은 명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5층 사무실에 계실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맨 끝 방문에 재단 사무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준아, 이 일은 내가 처리해. 내일까지 보고서 올려. 예, 회장님. 서준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러고 나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릴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준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나왔죠.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은빛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있었어요. 여회장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서준의 어깨를 툭 치며 뭐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서준이 고개를 숙이는 걸 보니 뭔가 지시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저는 사무실 문 앞으로 다시 갔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밀어보니 열렸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안에는 책상 2개와 서류 캐비닛이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요. 서준의 책상인 것 같은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서류들이 깔끔하게 쌓여 있었죠. 그때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들여다보니 낡은 사진 한 장이 있더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제 사진이었거든요. 20살 때 제가 아이를 안고 찍었던 그 사진이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죠? 분명히 제 서랍에 있었는데요. 누가 가져온 걸까요? 사진 뒷면을 보니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화, 윤서준 모자. 2005년. 손글씨였는데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여회장이 서 있었어요. 언제 돌아온 건지 문 앞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서준도 그 옆에 있었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여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사진 당신 거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회장은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이정화 씨, 오래간만이에요. 오래간만이라니 무슨 소리죠? 저는 처음 뵙는데요. 여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죠. 30년 전 그 병원에서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병원이라니 설마 그때 거기 있었던 건가요? 서준이 우리 둘 사이를 번갈아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회장은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이 사람이 내 어머니야. 그 말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회장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30년 전 이 여자가 너를 낳았지. 하지만 키울 형편이 안 돼서 포기했고 내가 너를 데려와 키웠어. 내 아버지 윤태주가 나한테 부탁했거든. 태주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가 당신한테 부탁을 했다고요? 여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태주는 그때 내 운전기사였어요. 젊고 성실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생기게 됐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도와준 거예요. 도와줬다고요? 제 아이를 빼앗아 놓고 도와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 회장은 미소를 거두고 차갑게 말했어요. 빼앗은 게 아니라 구한 거예요. 당신이 그 아이를 키웠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20살짜리 애송이가 부모도 없이 돈도 없이요. 그 아이는 비참하게 자랐을 거예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준은 멍한 표정으로 저와 여 회장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죠. 여 회장은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입양 서류죠. 당신 서명도 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서명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니에요. 누가 위조한 거예요. 여 회장은 어깨를 으쓱했죠. 그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아이를 데려오려면요. 서준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회장님 아들이 아니었어요? 여 회장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어요. 서준아, 너는 내 아들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내가 너를 키웠잖니. 학교도 보내주고 대학도 보내주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줬어. 그게 다 거짓일 수는 없지. 하지만 진실을 숨긴 건 맞잖아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 진짜 부모가 있다는 걸, 그것도 살아계시다는 걸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여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말했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었을까? 이 여자를 찾아가서 뭐라도 달라질 것 같았어.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걸 판단해요? 당신이 뭔데 제 아이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 회장이 날카롭게 쏘아봤죠. 당신은 그 아이를 버렸잖아요. 병원에서 죽었다는 말만 듣고 그대로 믿어버렸잖아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해 봤어요? 시신이라도 직접 봤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맞아요. 전 확인하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고, 전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20살짜리가 뭘 알았겠어요. 부모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정말 제 아이가 죽은 줄 알았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다고요. 여 회장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안하게 됐네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서준이는 잘 자랐고 지금도 행복해요. 굳이 과거를 들춰낼 필요가 있을까요? 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알아야 해요. 제 인생이잖아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여 회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다 말해줄게요.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요. 그날 태주가 나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요. 회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이가 죽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살릴 수 없다고 해요. 나는 놀랐죠. 내가 아이가 있었어? 태주는 울면서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집안에서 반대해서 헤어졌고 그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요. 근데 아이가 약해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의사에게 연락했어요.
큰 병원의 소아과 과장이었죠. 그 의사가 가서 아이를 진찰했고 다행히 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특수한 치료가 필요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태주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안했죠. 내가 비용을 다 댈 테니 그 아이를 내게 달라고요. 태주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아이 엄마한테는 아이가 죽었다고 알려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야 깨끗하게 정리가 되니까요. 태주는 결국 동의했고 나는 아이를 데려왔어요. 병원에서는 사망 진단서를 만들어줬고 모든 게 법적으로 처리됐죠. 그 말을 듣는 내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결국 태주가 저를 속인 거였어요. 제 아이를 팔아넘긴 거나 마찬가지였죠. 돈 때문에요. 아니,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요. 서준은 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여 회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태주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교통사고였지. 서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부모는 어머니 한 분뿐이네요. 저를 바라보는 서준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원망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그리움 같은 것도 있었어요. 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여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세요. 서준이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도 정리할 게 많을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빌딩 밖으로 나오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태주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 제 아이가 30년 동안 다른 사람 손에서 자랐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 앞에 어떤 얼굴로 서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스러움. 버스를 타고 마을로 돌아오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불을 켰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미숙 언니였습니다. 정화야, 괜찮아? 오늘 가게 문 일찍 닫았다며? 무슨 일 있어? 괜찮아요. 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미숙 언니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까요? 가게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서준이었어요. 얼른 내려가 문을 열었죠. 이 시간에 왜 왔어요? 서준은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린 시절 기억들이요. 들어오라고 했어요. 따뜻한 차를 내왔죠. 서준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사실 전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어요. 5살 이전의 일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어요. 어렸으니까요. 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회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큰 수술을 받았대요. 그 후유증으로 기억 일부가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수술이라니 무슨 수술이었을까요?
심장 수술이었어요.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었대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위험했다고 들었어요. 회장님이 큰돈 들여서 살려주셨죠. 그 말을 듣고 여 회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특수한 치료가 필요했다고 했죠. 결국 돈으로 제 아이의 생명을 산 거였어요.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요. 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랬던 거죠. 20살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 엄마였어요. 엄마라면 어떻게든 아이를 지켜야 했는데요. 서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그 손의 온기가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내 아이의 체온이었어요.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 이야기, 대학 생활, 그리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요. 서준은 착한 아이로 자랐더라고요. 여 회장이 엄격하게 키웠지만 그래도 사랑은 받으며 컸다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가끔 저를 보면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아마 죄책감 때문일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결국 남의 아이를 빼앗은 거니까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회장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조심해서 가요. 서준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올게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주다니요. 30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한의 분식집 아들이 재단 사람이래. 여 회장이 키웠다더라.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장 보러 나가면 다들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사람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요. 미숙 언니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정화야, 소문 들었어. 정말이야? 고개를 끄덕였죠.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어. 30년 동안 혼자 그 짐을 지고 살았잖아. 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파출소 영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마을 재생회에 참석하셔야 해요.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사업계획 발표한대요. 여 회장님도 오신다고 하고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이제 피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해시태그 신호 공개 회의와 폭풍의 밤. 회의 당일 마을 회관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단상 위에 여 회장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서준은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여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을을 새롭게 만들고 싶습니다. 낡은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고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전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물론이죠, 이정화 씨. 전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왜 하필 이 마을인가요?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왜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여 회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이 마을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입니다. 개인적으로요. 그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혹시 그 특별한 의미가 30년 전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여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정아 씨, 여기서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건 사적인 게 아니에요. 제 아들과 관련된 일인데요. 사람들이 더 크게 수군거렸습니다. 서준이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제 문제예요. 제가 결정할 일이고요. 여 회장이 서준을 바라봤어요. 서준아. 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진실을 알았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서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두 분 모두에게서 사랑을 받았어요. 회장님은 저를 키워주셨고,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셨죠. 두 분 모두 제게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길을 가야겠어요. 두 분의 그림자가 아니라 윤서준으로서요. 그 말에 여 회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준은 단상에서 내려와 밖으로 나갔어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저와 여 회장만 남았어요. 여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정아 씨, 오늘은 제가 졌네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승부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의 인생이에요. 여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당신을 미워할 수만은 없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3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서준이 골목 끝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며칠 후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젖은 코트를 입은 여 회장이었습니다. 놀라서 타워를 건넸죠.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여 회장은 타월로 머리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이정아 씨,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에게서 아이를 빼앗은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아이를 잘 키워준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해요. 여 회장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재단 지분 일부예요. 서준이한테 줄 겁니다. 법적으로 정리해서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 아이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물러날 겁니다. 서준이가 당신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요. 여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강하고 따뜻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 회장은 일어서서 코트를 여몄어요. 이제 가볼게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준이 잘 부탁해요. 전 고개를 끄덕였죠. 걱정 마세요. 여 회장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해시태그 C6 첫사랑의 귀환과 두 번째 반전.
다음 날 아침 서준이 가방을 들고 가게로 왔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물론이죠. 2층 방이 비어 있어요. 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준은 가게 일을 도와줬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손님 응대도 했죠.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밤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서준은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궁금해했고 전 서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태주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했죠. 그런데 약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죠.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어요. 태주였습니다. 아니, 태주가 아니라 태주를 닮은 누군가였죠. 정화야. 그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 맞았어요. 어떻게 살아 있었어요? 태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죽은 척 했어. 도저히 널 볼 면목이 없어서. 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제 아버지예요? 태주가 서준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서준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전 태주를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해요.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아이가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돈도 없고 방법도 없었죠. 여회장이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에 매달렸어요.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정화한테는 아이가 죽었다고 알려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아이가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제 실수였어요. 그 후로 저는 당신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요. 그래서 멀리 떠났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살았죠. 여회장한테는 죽은 척하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야 서준이가 편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후회했어요. 당신한테, 서준이한테 미안했죠. 그래서 가끔 멀리서 지켜봤어요. 서준이가 학교 다니는 모습, 대학 가는 모습이요. 한 번도 다가가지는 못했지만요. 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태주가 고개를 저었죠.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한 거야. 비록 방법이 잘못됐지만요.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태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화야. 진심으로 미안해. 서준이 태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태주가 서준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날 밤 우리 셋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의 오해와 아픔을 풀어냈죠.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신칠 숨겨진 진실과 새로운 시작. 그 후로 태주는 가끔 가게에 들렀습니다. 서준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가족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태주가 제안했습니다. 가게 간판 새로 달까요? 낡았잖아요. 전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하지만 태주는 고집을 부렸어요. 새로운 시작인데 새 간판으로 시작해요. 며칠 후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정화분식, 사랑으로 끓이는 국밥. 태주가 지은 문구였어요. 좀 오글거리지 않아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태주도 웃었습니다. 그래도 진심이잖아요. 새 간판이 달리자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외한 모자 이야기가 마을을 넘어 퍼졌나 봐요. 어떤 손님은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먹기도 했죠.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서준은 점점 밝아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조심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편안한 웃음을 짓게 됐죠. 주방에서 일할 때도 콧노래를 부르고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주말 여 회장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서준이 놀라서 다가갔죠. 회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여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문 들었어. 국밥이 맛있다고. 한번 먹어보러 왔지. 제가 국밥을 끓여내갔습니다. 여 회장은 한 숟갈 떠서 천천히 맛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맛있네요. 이제 서준이가 여기서 행복한 이유를 알겠어요. 그 말에 뭉클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여 회장이 일어서려는데 서준이 말했어요. 회장님 앉아 계세요. 같이 차 한잔해요. 여 회장이 다시 앉았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았죠. 셋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준아, 너한테 미안해. 진실을 숨긴 건 잘못이었어. 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해해요. 여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여 회장에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제 아들을 잘 키워줘서요. 여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정아 씨, 이제 원망 안 하세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여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서준이가 더 소중했죠. 내 아들처럼 키우고 싶었어요.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서준이 여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저도 회장님을 어머니처럼 생각해요. 지금도요. 여 회장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울컥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30년의 아픔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여 회장도 가끔 가게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때로는 주방 일도 도와줬죠. 양파 까는 모습이 서툴러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조심스럽게 둘러보다가 저에게 다가왔죠. 혹시 이정아 씨세요? 맞는데요, 누구세요?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30년 전 그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자는 의자에 앉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때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방송 보고 용기 내서 찾아왔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아기는 죽지 않았어요. 아주 위험했지만 살아 있었죠. 하지만 원장님이 사망 진단서를 만들라고 했어요. 누군가 거액을 주고 아기를 데려간다고 했거든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럼 병원도 공모한 거였군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때 저는 신입이었고 원장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눈물을 닦았어요. 원장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서준이 다가왔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서준이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고백해 주셔서 감사해요. 용기 내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간호사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남은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결국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병원도 여회장도 태주도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간호사의 고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여회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제가 병원에 부탁한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태주도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두 사람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다들 후회하고 있잖아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예요. 그 말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전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서준이 말이 맞아요. 이제 그만 과거에 매달리는 건 그만둡시다. 우리한테는 지금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여회장과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을 보기로 했죠. 가게를 더 키우는 것, 서준과 은지의 가정을 응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는 것. 봄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지난 거였어요. 가게 앞 화단에는 개나리가 다시 피었죠. 서준과 은지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생겼다고 했어요. 축하해, 우리 아들. 서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부모가 되는구나. 서준이 웃었어요. 떨리지만 기대돼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넌 좋은 아빠가 될 거야. 확신했습니다. 은지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아기 방을 준비했어요. 2층 빈 방을 예쁘게 꾸몄죠. 노란색 벽지를 바르고 작은 침대를 들였습니다. 인형과 장난감도 준비했어요. 여회장이 유모차를 선물했습니다. 최고급 제품이었죠. 태주는 아기 옷을 잔뜩 사왔어요. 저는 손수 베넷 저고리를 지었습니다. 밤새 바느질을 하며 만들었죠.
가을이 되고 은지가 출산을 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병원에 달려갔을 때 서준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죠. 어머니, 딸이에요. 아기를 안아봤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30년 전 서준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손녀를 이렇게 품에 안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제가 물었죠. 서준이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봄이요. 이정봄. 봄처럼 따뜻하고 희망적인 아이로 자라라고요. 좋은 이름이다. 눈물이 났습니다. 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100일 돌잔치를 지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줬죠. 봄이는 밝게 웃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하고 저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시간이 흘러 봄이가 5살이 됐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어린이집 하원 후에는 가게에 와서 놀았어요. 손님들은 봄이를 귀여워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봄이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가족 그림이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다른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자신. 6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 정말 예쁘다. 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봄이가 밝게 웃었죠. 맞아, 우리 가족이야.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태주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심장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이 필요했죠. 우리는 모두 걱정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태주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무리하게 일할 수 없다고 했죠. 가게 일은 줄이고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아빠.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은지도 돕겠다고 했죠. 저와 여회장도 힘을 합쳤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못할 게 없었어요. 태주는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지만 건강을 되찾았죠. 산책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했어요. 봄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해시태그 친구 함께 나눈 시간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가게는 더욱 번창했고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일이 감사했어요. 어느 봄날 우리는 다시 산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봄이도 함께였죠. 6명이 손을 잡고 산길을 올랐어요.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봄이가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참 멀리 왔네요. 여회장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전 대답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만요. 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요. 태주가 말했습니다. 서준이 봄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봄이한테는 이런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은지가 대답했죠. 우리가 잘 지켜줄 거야. 점심을 먹고 잔디밭에 누웠어요. 봄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평화로웠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산할 시간이었죠. 봄이를 업고 내려왔어요. 산길을 걸으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그날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의 절망.
혼자서 가게를 꾸리며 살아온 세월. 그리고 기적처럼 아들을 다시 만난 순간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가게 앞에 서서 우리는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보미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예쁘지?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처럼 말이야.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왔잖아. 그날 밤 가게를 닫고 모두 모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보미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우리는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행복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우리도 고개를 끄덕였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심이 있으니까요. 여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정아 씨 고마워요. 용서해줘서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아들을 지켜줘서요.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태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참 이상한 가족이죠. 하지만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맞아요. 은지가 화답했죠. 그리고 이 방식이 좋아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했죠.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잘 자요, 가족들. 서준이 말했습니다. 잘 자, 우리 아들. 제가 대답했죠.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해시태그 신십 진정한 봄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새들의 지저귐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가게로 내려가니 서준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제가 말했죠.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아서요. 함께 준비를 도왔습니다. 문을 열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단골들도 있었고 처음 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는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떡볶이 하나, 김밥 2줄. 주문이 쏟아졌어요. 주방에서는 국물이 끓고 떡볶이 소스가 보글거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죠. 점심시간 보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달려와 안겼어요. 학교 잘 다녀왔어? 네. 오늘 칭찬받았어요. 뿌듯했습니다. 보미는 숙제를 하고 가게 한 구석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가끔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눴죠. 손님들은 보미를 귀여워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죠. 식사 후 보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이야기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거든요. 그 말에 모두 감동했습니다. 맞아, 봄아. 우리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야. 서준이 말했죠.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나씩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이 공간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죠. 30년 전부터 함께한 시계였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 시계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랐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30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결국 사랑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있었죠. 30년 전 강제로 헤어진 내 아들이 여회장 전용 운전기사로 기적처럼 저와 재회했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심 어린 가족, 피보다 진하게 연결된 가족,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서준아. 내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모두들. 내 가족이 되어줘서. 그리고 조용히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하루가요.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